그녀를 생각하면 내 몸에서 막 열이 나거든. 일단 만났으니까 둘이서 잘 해보라고. 네가 가고 나면 도망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녀를 포기해. 백날 노력해봐야 네 애인이 되기는 틀린 여자니까. 저는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야마모토라는 꽃. 꽃이 거기에 피어 있었다. 꽃의 빛깔은 소박했으나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피어 있더니 오늘도 역시 꽃은 그 자리에 다소곳이 피어 있었다. 숨이 컥 막힌 이중섭이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래, 중섭아? 홍아구가 함께 걸음을 멈추며 이중섭의 눈치를 살폈다. 저기 좀 봐. 꽃이 피어 있어. 하얗고 소박한 밭꽃이야. 밭꽃? 어디? 홍아구가 이중섭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벚나무 아래 벤치 위에 한 여학생이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뿐 밭꽃은 보이지 않았다. 밭꽃이 어디에 피어 있다고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기 피어 있잖아. 며칠 전부터 이 시간이면 꼭 그 자리에 피어 있었어. 여기 서 있어도 꽃의 향기가 풍겨. 밭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눈치챈 홍아구가 짧게 웃었다. 웃지 마. 그것은 꽃을 모독하는 행위야. 관심 있니? 야마모토 마사코라고 유학과 1학년이지. 아버지가 일본 창고 주식회사의 취재역 사장이라는데. 쌀쌀한 여학생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 많은 남학생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말을 걸어보지만 본전도 못 찾았다지 아마. 그렇게 쌀쌀해? 이중섭이 절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마사코한테 말을 걸었던 친구들이 그녀의 대답을 들은 일이 없다니까. 아무래도 따로 사귀는 남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 이중섭이 이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홍아구가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다. 관심이 있으면 내가 다리를 놓아주고. 관심은 무슨. 칙칙한 벚나무 아래 소박하게 앉아있는 그녀가 안 돼 보여서 해본 소리지. 난 쌀쌀한 여자는 싫어. 이중섭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오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얼른 고개를 숙여버렸다. 이중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차 정류장까지 나왔을 때 홍아구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어떻게 할래? 바로 집으로 들어갈 거야? 글쎄, 어째 마음이 심란하네. 집에 들어가 봐야 잠도 오지 않을 것 같고 잠을 못 자면 밤에 그림도 못 그리잖아. 이중섭이 한숨을 섞어 대꾸했다. 홍아구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너 계속 그랬잖아. 학교에서 돌아오면 잠부터 자던 애가 요즘은 낮에 잠도 못 자고 밤에 그림도 안 그렸잖아. 아무 일도 없어. 아무래도 가을을 타는가 봐. 호사스런 병을 앓고 있군. 식민지의 사내가 가을을 다 타고. 오랜만에 즈다 선생님의 화실에나 찾아가 볼까 했는데 관두고 우리 르네상스에 가서 술이나 마실까? 아니, 술 생각도 안 나. 난 어디 좀 잠시 들렀다 갈 테니까 넌 즈다 선생님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요즘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렸구나. 이중섭이 야마모토라는 꽃 때문에 그림에 소홀해진 대신 그 즈음에는 홍아구가 이젤 앞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오늘도 그는 몇 점의 그림을 두루마리로 말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사실은 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셨거든. 내 그림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상하대. 칭찬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그리게 되더라고. 그럴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홍아구가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칭찬에 인색한 즈다 선생님이 칭찬을 했다면 네 그림이 그만큼 수준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좋겠구나. 그 말은 어째 나를 격려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를 자화자찬하는 소리 같다. 뭐라고? 그렇지 않느냐고.
네 그림을 한번 본 지다 선생님이 네게 홀딱 반해버렸잖아. 아고리군의 그림이야말로 기성 화가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직도 나한테는 빈말이라도 공모전에 출품을 해보라는 말씀은 안 하시거든. 너한테는 성화를 대면서도. 홍하구의 말은 사실이었다. 즈다는 형식적인 절차일망정 기성화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전을 거쳐야 하니까 자유미협정 같은데 작품을 출품해보라고 만날 때마다 권했다. 그때마다 이중섭은 얼굴을 붉히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 그림은 아직도 멀었어. 내 그림은 내가 잘 알거든. 이중섭의 말투에 구름이 끼었다. 네 욕심은 끝이 없구나. 천재가 그러면 나 같은 둔재는 얼마나 많이 절망을 해야 하겠냐. 난 천재가 아니야. 너까지 날 자꾸만 놀리면 내가 슬퍼져. 이중섭이 그렇게 말했을 때 시내 낭암의 구로구로 가는 전차가 왔다. 저걸 타야겠어. 이중섭의 말에 홍하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효석이 누이한테 가는구나. 오래 못 만났거든. 이중섭이 전차를 타자 홍하구는 즈다의 화실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즈다의 화실은 걸어가도 될 만큼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씩씩하게 걸어가는 홍하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중섭은 가슴을 펴고 반드시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문득 벚꽃 같은 야마모토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러자 또 숨이 컥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해왔다. 이중섭이 그녀의 얼굴을 처음 마주친 곳은 학교의 우물가였다. 유화 실기를 마친 이중섭이 우물가에서 붓을 빨고 있는데 그녀 역시 붓을 빨고 있었다. 그런데 붓을 빠는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붓을 빠는 일도 잊어버리고 넋이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쪽의 시선을 느낀 것일까?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한없이 맑고 깊었는데 어쩐지 진한 쓸쓸함을 풍기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 순간 이중섭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녀를 느꼈다. 붓을 아주 정성스레 빠는군요. 이중섭이 용기를 내서 말하자 그녀가 얼굴을 조금 붉히더니 붓과 파레트를 챙겨가지고 우물가를 떠났다. 서둘러 걸어가면서도 경박하지 않은 그녀의 뒷모습이 화인처럼 이중섭의 가슴에 박혔다. 누구지? 붓을 빠는 것을 보면 미술부 학생이 분명한데.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캠퍼스에서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날부터 이중섭의 가슴을 그 여학생이 차지하고 들어앉았다. 혹시 다시 마주칠까 싶어 틈만 있으면 물감이 묻은 붓을 들고 우물가를 어슬렁거렸으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 바싹바싹 탔다. 그렇다고 1학년이 대생실기나 유아실기를 하는 교실을 기웃거린다는 것도 낯뜨거운 일이었다. 여학생들이 몰려있는 앞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그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지나가기에는 그의 성격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끔은 여학생들 쪽에서 저기 루오가 간다, 문화학원에 천재가 간다면서 나지막한 탄성을 내지르기도 했고 킬킬거리기도 했으나 그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엊그제였다. 혼자서 터덜터덜 캠퍼스를 걸어 나오던 이중섭은 숨이 컥 막힐 듯한 충격을 느끼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우중충한 벚나무 아래의 벤치에 그녀가 벚꽃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슨 책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한참을 바라봐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도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또 숨이 막혔으나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만 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차라리 하구한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볼까? 그러나 이내 이중섭은 고개를 저었다. 쾌활한 성격의 적극적인 홍하구라면 의외로 쉽게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랐으나 운명 같은 그녀와의 일을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내일도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꼭 말을 걸어봐야지. 이중섭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차가 나가메 쿠로구에 도착했다. 그는 야마모토 마사코의 잔상을 머리에서 몰아내고 전차에서 내렸다. 이종노의 효석이 하숙을 하고 있는 유천사는 동경 시내에 있으면서도 시내답지 않게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길상사 공원처럼 삼나무 한 가지만 있는 숲이 아니라서 답답한 느낌도 주지 않았다. 나무가 숨을 쉬는 상쾌함이 어두운 가슴을 틔워주었다. 역시 숲은 좋아. 아니, 나무가 좋은 곳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유천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중섭이 아니냐? 하고 반갑게 외치는 소리가 나무 사이에서 들려왔다. 이중섭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눈길을 주자 나무 아래 바위 위에 앉아있던 효석이 상큼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중섭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잘 지냈어, 누이? 네, 그렇지 뭐. 약학이라는 것이 원래가 머리 아픈 과목이잖아. 책을 보다가 바람을 쐬러 나왔어. 그런데 넌 어떠니? 효석이 이종 동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녀는 소화약전에 다니고 있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아니니? 아니, 아픈 곳은 없어. 열병을 한 통 추린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앓고 있던지. 효석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이중섭의 얼굴을 살폈다. 에이, 누이는 속일 수가 없네. 어차피 야마모토 마사코의 일을 의논하러 왔으므로 이중섭이 마음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언제나 맑던 네 눈빛이 붉게 충혈되어 있어. 아무래도 열병의 징조 같아. 마음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어. 이중섭의 말에 효석이 눈을 크게 떴다. 너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남자가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잖아. 아직 연애까지는 아니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잘 안 돼. 그녀를 보면 가슴이 먼저 뛰어서 말이 안 나와. 된통으로 걸린 모양이구나. 유학생이니? 학과는 무슨 과고? 효석이 생긋 웃으면서 관심을 나타냈다. 유학생은 아니야. 아니, 그렇다면 일본 여자라는 말이니? 효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중섭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담담하게 대꾸했다. 일본 여자야. 조선의 토담 위에 핀 밭꽃 같은. 밭꽃이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왜 일본 여자지? 이모님이 하시면 난리가 나겠구나. 당신의 귀한 아들이 일본 여자 때문에 가슴을 앓는 것을 아시면 펄펄 뛰실 거라고. 누이도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네. 일본 여자면 어때? 내가 밭꽃으로 느끼고 있으면 됐지. 그것도 조선의 토담 위에 피어있는 여름밤을 하얗게 수놓는 밭꽃 말이야. 이중섭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다른 것이 아닌 출신지부터 따지고 드는 노이 효석이 야속했다. 얼마나 못났으면 짝사랑을 다하니. 그것도 일본 여자를. 아직도 상대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효석이 놀리는 투로 이죽거렸다. 내가 못난 사내인 줄 이제 알았어. 관두라고. 나 혼자 해결할 테니까. 이중섭이 화를 버럭 내며 돌아섰다. 그제서야 당황한 효석이 종종걸음으로 쫓아왔다. 화난 거니? 화나게 만들었다면 미안해. 효석이 이중섭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일 없다니까. 너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화 풀고 우리 얘기 좀 하자. 효석이 사정을 했으나 이중섭은 냉정하기만 했다.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버럭 찔렀다. 상관하지 말라니까. 이중섭은 걸음을 빨리하여 유천사 앞에 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성큼성큼 걷는 그의 걸음은
보통 사람들의 달리기만큼 빨랐다. 효석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고함을 쳤다.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가지마, 중섭아. 그러나 중섭은 그냥 아파트로 돌아와 버렸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커튼을 내리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자야지 자야지 할수록 정신이 초롱초롱해졌다. 눈을 멀뚱히 뜨고 누워있는데 홍하구가 돌아오는 기척이 있었다. 눈을 감고 잠이 든 채 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냐, 중섭아? 자. 잘도 자는구나. 효석이 누나는 만났니? 나오거라, 술이나 한잔하자. 내가 정종을 사왔다. 주다에게 칭찬이라도 들었는지 홍하구의 목소리는 금방 휘파람이라도 나올 듯이 가벼웠다. 이중섭이 부스스 일어나 주방으로 나왔다. 술이라도 실컷 마시고 잠이 들고 싶었다. 오늘 주다 선생님의 화실에 선배들이 왔더군. 선배들? 왜 있잖아. 도쿄 화단을 주름잡고 있는 김환기 선배랑 유영국 선배랑 말이야. 그 선배들 앞에서 주다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하셨거든. 황홀했겠구나. 네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자축을 하려고 술을 사왔지. 네가 있어서 더욱 다행이야. 하고 네가 칭찬을 들었다니 나도 기뻐. 이중섭의 말에 홍하구가 흘끔 바라보았다. 그런데 목소리가 어째 그러냐? 며칠을 굶은 사람 같네. 설마 천재께서 둔재가 칭찬을 받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리는 없고. 세상이 한없이 쓸쓸해. 이중섭이 한숨을 푹 내리쉬었다. 잔에 술을 따르다 말고 홍하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중섭아? 효석이 누나를 만나고 오면 없던 기운도 되살아나던 녀석이 효석이 누나를 못 만났니? 아니, 만났어. 그런데 왜 그래? 날 놀리잖아. 일본 여자랑 짝사랑한다고. 도움을 청하려고 갔다가 화만 내고 왔어. 누이가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도 아파. 그럴 것을 화는 왜 내느냐고. 남의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렇잖아. 가볍게 생각하고 놀려대고 싶어지는. 단숨에 잔을 비운 이중섭이 안주도 먹지 않고 이번에는 스스로 술병을 끌어다가 제 잔을 채웠다. 누이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조선 여자였으면 누이가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줬을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지. 헌데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야마모토 양이 틀림없는 거냐? 그 여자가 너를 앓게 만들고 있느냐고. 밭꽃 같은 여자야. 그녀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뛰고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어. 사랑의 열병이야. 그래, 열병은 열병이라고. 그녀를 생각하면 내 몸에서 막 열이 나거든. 용기를 내. 일단은 말문부터 트라고. 그러나 다음 날도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벚나무 아래의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으나 혼자가 아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오다가 흘끔 바라보니 그만한 여학생들 67명이 앉아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는데 아구리상 하고 누군가가 불렀다. 흠칫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으나 누가 불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자 한 여학생이 물었다. 아구리상은 수염이 왜 노란색이에요? 노랑 물감칠을 하나요? 머리를 사내처럼 짧게 자른 덩치가 덜썩 큰 여학생이 생글거렸다. 유난히 노란 이중섭의 수염을 놀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의 엉뚱한 말에 여학생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의 빛깔은 상쾌했으나 이중섭은 부끄러움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닙니다. 난 수염에까지 물감칠을 하진 않습니다. 그 여학생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중섭이 대답했다. 노란 수염은 아구리상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이번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데 야마모토 마사코가 뭐라고 힐책을 하면서 뚱보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부딪혔다.
깊고 서늘한 그녀의 눈 속으로 온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에 이중섭의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이번에는 야마모토 마사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해요, 아구리상. 아닙니다. 이 야마모토 양이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서 있으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 이중섭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어머, 문화학원의 천재가 네 이름을 불러줬어, 마사코. 아구리상이 네 이름을 불러줬다니까. 뚱보가 지르는 고함 소리가 이중섭을 따라왔다. 드디어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어. 그녀도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이중섭은 기분이 황홀했다. 그러나 아파트로 돌아가자 깊은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뚱보를 나무라기도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오긴 했으나 수염에 물감칠을 했느냐는 뚱보의 물음에 그녀도 웃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그녀가 이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야마모토 양이 나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면 함께 웃을 수는 없을 거야. 수염 때문에 놀림을 받은 내가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했다면 웃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녀도 날 다른 여학생들처럼 호기심의 대상으로밖에 안 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면서 이중섭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녀는 웃지 않았던 것도 같다. 뚱보의 놀림에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뚱보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사과의 말을 했던 것도 같다. 그녀는 과연 웃었을까? 아니면 당황했을까? 조금 전에 그 현장을 아무리 머릿속에 되살려 보아도 그녀의 모습은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중섭이 야마모토를 생각하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구가 온 모양이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로 열고 들어오겠지. 그렇게 짐작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하구가 아니라면 누구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실로 나와 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이종 누이 효석이 서 있었다. 아니, 누이.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것은 아니겠지? 좀 들어가도 되겠니? 효석이 입가에 웃음을 띠며 물었다. 화는 무슨, 어서 들어와. 이중섭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네가 그렇게 가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니?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자 효석이 나무라듯 말했다. 미안해.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누이가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내 마음도 편치 않았어. 네가 그럴 것 같아서 왔어. 그 여학생을 내가 한번 만나볼까? 안 돼, 그것은. 이중섭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효석이 눈을 흠칫 크게 떴다. 왜 안 되지?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네 마음을 전해주고 그녀의 마음을 짐짓 떠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너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녀 쪽에서도 너를 알고 있을 거 아니겠니? 효석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중섭도 그렇게 해줘, 누이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와 사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나 그녀가 이미 소문대로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중섭에게 전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문제였다. 이종누이까지 동원하였는데도 그녀를 사귀는 일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 그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잖아. 난 그것이 싫어. 고맙기는 하지만 나 혼자서 해결해 볼게. 그녀가 진정될 인연이라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맺어질 것이 아니겠냐고. 네 안의 고통은 어떡하고 하루 사이에 네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어. 꼭 그녀 때문이 아니야.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래. 오만이도 보고 싶고. 누이의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짐을 덜어서 내가 홀가분하구나. 사실은 은근히 걱정을 했거든.
만약에 네가 내 제의를 받아들여 내가 그녀를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야. 이상하게도 난 일본 애들한테는 거부감을 느껴. 학교에서도 일본 애들하고는 거의 말을 안 꾸지내지. 나중에 야마모토 양하고 내가 잘 되었을 때도 그럴 거야, 누이? 글쎄, 그걸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겠니? 그녀에게 이미 애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설마 애인이 있는 여자가 조선 남자를 좋아할 리는 없겠지? 누이는 지금도 내가 일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싫지? 내 솔직한 심정은 그래.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조선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말을 마친 효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벌써 일어나, 누이? 오랜만에 우리 된장찌개나 끓여 먹을까? 된장찌개? 괜찮겠지? 그러려고 양파와 두부, 돼지고기를 좀 사왔는데. 갑자기 뱃속에 허기가 지네. 이중섭의 입안에서 대번에 군침이 돌았다. 그는 고추장을 듬뿍 풀어 끓인 된장찌개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 맛이 그리우면 홍하구와 함께 끓여보기도 하지만 양념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제맛이 안 났다. 가끔 효석이 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지 않았다면 벌써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된장이랑 고추장 있지? 그럼 있고 말고. 이중섭의 쾌활한 대꾸에 효석이 싱긋 웃었다. 둘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썬다, 파를 다듬는다, 마늘을 깐다 하면서 법석을 떨었다. 냄비에 그것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을 때 효석이 먼저 맛을 보고 숟가락을 이중섭에게 넘겨주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호호호 불며 맛을 본 이중섭이 감탄을 했다. 기가 차군 맛이. 그런데 내가 끓이면 왜 이런 맛이 안 나지? 음식 맛의 절반은 그걸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거든. 찌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어떻게 일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지? 효석이 느닷없이 이중섭의 아픈 곳을 찔렀다. 이중섭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너희도 참. 만약에 그녀와 잘 되면 제일 먼저 찌개 끓이는 법부터 가르칠 거라고. 찌개 끓이는 법부터? 효석의 얼굴에 언뜻 그늘이 끼었다. 그런 작전까지 하고 있었다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음식 맛부터 조선식으로 기를 들인다니까. 그때는 누이가 좀 도와줘.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니? 둘이 이미 좋아하는 사이가 된 다음이라면. 왜 없어? 우선 찌개 끓이는 법부터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냐고. 찌개는 이모님의 솜씨가 훨씬 좋지. 내 솜씨야 어디 거기에 되겠니? 야마모토 양에게 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오마니를 일본으로 모시고 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누이가 끓인 찌개도 오마니가 끓인 것만큼이나 맛이 있다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는 된장찌개 때문인지 이중섭의 얼굴이 처음보다 많이 밝아졌다. 찌개가 다 되었을 때에 홍하구가 돌아왔다. 오, 그리운 된장찌개! 문을 열어주자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던 홍하구가 단성을 내질렀다. 효석이 얼른 문을 닫았다.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면 이웃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이중섭은 양치질을 3번이나 했다. 어제 효석이 끓인 된장찌개를 아침에도 데워 먹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학교에서 야마모토 마사코와 대화를 나눌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녀에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오늘 학교에서 뽀뽀할 일이라도 있니? 일을 3번씩이나 닦게? 그런 이중섭을 홍하구가 놀렸다. 일본 애들이 싫어하잖아. 좀 솔직하면 안 되겠니? 혹시 야마모토 양을 만날지도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내가 방해라도 하니? 자식, 눈치 하나는 빨라가지고. 이중섭이 어이없다는 듯 씩 웃었다. 그날도 야마모토 마사코는 벚나무 아래의 나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벚나무 잎 몇 개가 나풀거리며 꽃 대신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화사함은 벚나무의 칙칙함까지 밝은 빛깔로 바꿔주고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중섭은
거기에 빛이 앉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녀의 주위는 색깔이 유별나게 화려했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야마모토 양? 걸음을 멈춘 이중섭이 물었다. 그녀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이내 그녀의 얼굴이 불그스레 물들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아구리상. 당황한 얼굴로 고개까지 내저은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의 표지를 보여주었다. 데미안이었다. 그 책이라면 이중섭도 읽은 거였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이명년 선생의 집에 습작을 몇 점 들고 찾아가 그림 지도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명년이 그 책을 주었다. 데미안일세, 화가가 꿈이라고 해서 그림만 그려서는 사고가 편협될 수도 있지. 교양의 폭을 넓히게, 이군.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중섭은 하루 종일 데미안을 읽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것은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생각이었다. 좋은 책을 읽고 있군요. 읽으셨어요, 아구리상도? 예, 몇 년 전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대목이 특히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중섭이 자연스레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녀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왜 일어서십니까, 야마모토 양? 이중섭이 당황하여 물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구리상.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총총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야마모토 양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득한 절망 같은 것이 이중섭의 가슴속을 빠르게 흘러갔다. 갑자기 세상이 노랗게 변하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1시간 남짓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파트로 돌아왔다. 몸에서 기가 빠져나갔는지 사지 육신이 흐느적거렸다. 몸살이 올 때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눈을 뜨면 눈앞에서 노란 나빗대 같은 것이 날아다녔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 가득히 야마모토 마사코의 얼굴이 채워져 버렸다. 다음 날부터 벚나무 아래 벤치에 그녀가 없었다. 그녀가 비워놓은 자리에는 칙칙한 벚꽃잎이 신압으로 지고 있었다. 어디에 있을까, 야마모토 양은? 그녀가 벤치에 없는 날이면 이중섭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캠퍼스를 뒤졌다. 어느 날은 태생 실기실에서 그녀의 얼굴을 발견했고 어떤 날은 유화 실기실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기도 했다. 겨울이 좀 더 깊어져 매서운 바람이 불고 이중섭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꺼내어 입은 어느 날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오면서 홍하구가 이중섭에게 말했다. 난 즈다 선생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따가 3시쯤에 좀 만날까? 술 마시게? 술을 마셔도 좋고 아니면 커피를 마셔도 좋고 간다 이 종목에 있는 조콘다라는 레스토랑으로 나오라고. 알았어. 잠자다가 깰 수 있으면 나갈게. 잠도 못 자면서 깨어날 걱정부터 하는군. 아무튼 시간에 늦지 말라고. 난 기다리는 것은 질색이니까. 홍하구가 다시 한번 다짐을 주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중섭은 술을 마신다는 것도 시들했다. 며칠간은 계속해서 마사코를 잊는다는 핑계로 포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모처럼 술을 쉬어볼까 하던 참이기도 했다. 알았어. 30분쯤 기다려도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파트로 와. 미리 방패막이를 쳐놓고 이중섭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커튼을 내리지 않아도 방은 어두컴컴했다. 이불 위에 반드시 몸을 눕히고 눈을 감자 마사코가 머릿속을 가득히 채웠다. 그녀의 얼굴 너머로 화가 잔뜩 난 어머니의 얼굴이 얼핏 나타나기도 했다. 못난 놈 같으니라고. 그까지 외년 하나 때문에 그리 몸살을 앓고 있느냐? 당장이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오거라.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귓속에서 윙윙 울어댔다. 오만이네.
야마모토 양이 얼마나 좋은 여자인 줄도 모르시면서. 오마니도 그녀를 한 번만 보시면 대번에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요. 이중섭이 중얼거릴 때였다. 거실에 걸린 벽시계가 땡땡땡 하고 3번을 울었다. 아참, 하구를 만나기로 했지. 그런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이중섭은 벌떡 몸을 일으켜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전차만 때 맞춰 와준다면 10분쯤 후면 약속 장소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이중섭은 전차 타는 것을 이내 포기해버렸다. 하늘에서 느닷없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첫눈이었다. 첫눈치고는 풍성하게 내리는 그 눈 속을 아무런 낭만도 없는 전차를 타고 간다는 것이 싫었다. 약속 시간에 늦어 하구를 만날 수 없어도 괜찮아. 난 지금 눈을 맞으며 눈 속을 걷고 싶어. 그렇게 걸어가다가 야마모토 양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눈 내리는 날은 그녀의 마음도 많이 너그러워질 거야. 내가 말을 걸면 다소곳이 응해올 거라고. 이중섭은 나비처럼 내리는 눈 속을 황홀한 꿈을 꾸며 천천히 걸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내리는 대로 그의 머리며 어깨에 솜처럼 쌓였다. 이중섭은 약속 시간에서 40분쯤 늦어 레스토랑 조콘다에 도착했다. 내가 30분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설마 가버린 것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으로 몸을 흔들어 머리며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야, 중섭아. 잔뜩 기다리고 있었는지 구석 쪽의 자리에서 홍하구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머리가 긴 한 여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순간 이중섭의 가슴이 사정없이 뛰었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쩐지 야마모토를 닮아 있었다. 그가 조금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홍하구는 싱글싱글 웃고 있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몸을 일으켰다. 긴 머리의 여자는 야마모토 마사코였다. 아, 야마모토 양. 이중섭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나오셨습니까, 아구리상? 그녀가 얼굴을 붉히면서도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중섭이 더 깊숙이 머리를 숙여 답례를 했다. 두 사람의 그런 모습에 홍하구가 웃었다. 둘이 인사하는 모습이 꼭 신랑 신부가 맞자라는 것 같구나. 상견례가 끝났으면 앉으라고, 앉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잖아. 야마모토 양이 나오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자리가 추슬러진 다음에 이중섭이 불평을 터뜨렸다. 그래서 싫다는 거냐 지금? 내 차림이 엉망이잖아. 이중섭이 새삼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허름한 코르덴 바지에 두꺼운 털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은 작년에 허수아비 중섭이라고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 차림이었다. 그 차림이 어때서? 그것은 노랑수염이 난 허수아비 등섭이의 상표와 마찬가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야마모토 양? 홍하구가 말머리를 마사코에게 돌렸고 그녀는 말없이 배시시 웃기만 했다. 그녀의 그런 웃음은 이중섭의 가슴을 새삼 설레게 만들었다. 우연히 야마모토 양을 만났지, 즈다 선생님의 화실에서 말이야. 알고 보니까 야마모토 양도 즈다 선생님께 개인 지도를 받고 있었지 뭐야.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은 서로 찾아가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야. 그랬어? 난 그걸 모르고 있었네. 이중섭이 중얼거렸을 때 마사코가 새삼 자세를 바로잡으며 정색을 했다.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아고리상.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마모토 양이 나한테 죄송할 일은 없을 텐데요. 이중섭이 알 수 없다는 눈빛으로 물었다. 제 친구가 아고리상한테 수염에도 노랑물감을 칠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일은 야마모토 양이 사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난 바로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가 한 말이잖아요. 마사코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중섭이 알 수 없다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도 느닷없이 나타난 이중섭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신경 쓰지 말아요. 이중섭의 턱 밑에 노랑 수염이 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야마모토 양의 친구분도 아마 호의로 그런 말을 한 것일 테니까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제 친구는 아고리상을 흠모하고 있어요. 야마모토 양은 아니고요. 말끝을 붙잡아 홍하구가 물고 늘어졌다. 예? 제가요? 마사코의 얼굴이 선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런 모습을 흘끔 바라본 홍하구가 손을 들어 여정호본을 불렀다. 모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맥주나 마십시다, 야마모토 양.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데요, 전. 마사코가 차마 싫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렇게 얼버무렸다. 지금도 붉은 빛인데요, 뭐. 눈까지 내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중섭이 이 친구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순진해서 탈이지만요. 저도 아구리상이 순진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정말요? 여학생들 앞을 지날 때면 늘 뛰어갔으니까요. 아마 부끄러움 때문일 거예요. 그럴 때면 여학생들이 막 웃었는데 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요? 이중섭은 얼굴만 붉히고 앉아있고 홍하구가 대신 물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구리상의 일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말끝에 마사코가 이중섭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또 이중섭의 가슴이 오그라붙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혀가 굳어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만 맴을 돌았다. 여정호번이 맥주를 가져왔을 때 화장실에라도 가는지 마사코가 잠시 자리를 떴다. 기분이 어떠냐, 중섭아? 홍하구가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마사코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가슴이 황홀했으나 돌아가는 낌새는 궁금했다. 홍하구가 이쪽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한 다음에 그녀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즈다의 화실에서 만나 차나 한 잔 마시자면서 함께 온 것인지 궁금했다. 사실은 내가 틈을 노리고 있었지. 틈을? 평생 가야 네 힘으로는 야마모토 양 앞에서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쉽게 그녀를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지. 오늘 즈다 선생님의 화실에 가니까 마침 그녀가 있더군. 너와 만날 약속도 해놓았겠다. 하늘이 준 기회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지. 네가 열병을 앓고 있단 얘기? 하려다가 말았지. 자칫 잘못 말했다가 그녀가 도망을 가버릴까 싶어서. 일단 만났으니까 둘이서 잘 해보라고. 맥주를 몇 잔 마시고 나면 네 말문도 틀 거야. 넌 어떻게 하려고? 적당히 기회를 봐서 슬쩍 사라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네가 가고 나면 도망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녀를 포기해. 백날 노력해봐야 네 애인이 되기는 틀린 여자니까. 둘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사코가 조금은 상기된 낯빛으로 돌아왔다.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도쿄가 백설의 나라가 되겠어요, 아구리상. 그 눈 속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이중섭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내 고향에도 겨울이면 눈이 탐스럽게 내리지요. 아름다운 것이겠죠? 고향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우니까요. 이중섭이 나지막하게 말하는데 마사코가 귀에 번쩍 뜰 소리를 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겠죠? 마사코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중섭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그의 그런 말을 홍하구가 대신 해줬다. 꿈이라뇨, 야마모토 양. 시간만 내세요. 언제든 중섭이가 모시고 갈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녀의 말이 이중섭의 가슴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녀가 이쪽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중섭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꼈는지 홍하구가 자리를 추스르고 나왔다. 맥주나 마십시다, 야마모토 양. 맥주를 몇 잔 마시고 나면 내리는 눈이 한결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마사코가 얼굴을 조금 붉히면서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셋이서 맥주 3병을 비우고 났을 때였다. 맥주 2병을 더 주문한 홍하구가 여종업원이 맥주를 가져다 놓자 시계를 보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어떻게 하죠, 야마모토 양? 나는 다른 약속이 있는데. 두 분은 얘기를 더 나누십시오. 제가 어떻게 아구리상과... 그녀가 이중섭의 눈치를 살폈다. 그렇게 해요, 야마모토 양. 이중섭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눈빛을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의 고개가 조금 수그러졌다. 홍하구가 이중섭의 어깨를 툭 치며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정막이 내려앉았다. 이중섭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눈만 멀뚱거리고 있었고 마사코는 두 손을 얌전히 모은 채 탁자 아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를 앉아 있었을까? 이중섭이 이미 거품이 가라앉은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입을 열었다. 맥주 드십시오, 야마모토 양. 마사코의 눈길이 이중섭 쪽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나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녀의 눈물을 본 이중섭이 당황하여 물었다. 아닙니다. 아구리상 때문이 아닙니다. 나하고 앉아있는 것이 거북하시면 먼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아구리상과. 마사코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순간 이중섭의 가슴에 등불이 하나 켜졌다. 마사코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구나.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에서 솟아올랐다. 이중섭이 가슴속의 뜨거움을 식히려고 다시 맥주를 마시는데 마사코가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아구리상에 저에 대한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구리상의 얼굴이 여위어가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사코가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밑을 훔쳤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자 마사코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 눈물은 아구리상 때문이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어떤 남자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그 남자는? 이중섭이 묻자 마사코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구리상과는 상관없는 남자입니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구리상은 지금도 아픕니까? 홍상의 말로는 아구리상이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전 병든 남자를 보면 어쩔 줄 모릅니다. 아닙니다, 야마모토 양. 내 열병은 모두 나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야마모토 양을 만나는 순간 내 가슴속의 열병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중섭이 열변을 토했다. 그 모습을 웃음을 띠고 지켜보던 마사코가 말했다. 그래요. 아구리상은 건강해요. 새벽마다 냉수마찰을 한다면서요? 기상사공원의 연못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알아야죠. 아구리상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제겐 새롭게 다가오죠. 여학생들이 아구리상에 대해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주로 듣기만 하는데도 늘 가슴이 떨렸어요. 그런데 왜 내가 다가가면 도망을 갔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절망한 줄 아십니까? 미안해요. 난 아구리상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도망을 갔어요. 난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알아요. 아구리상이 착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나 제 마음에 아구리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아구리상의 열정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여자 때문에 몸살을 알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사코. 그것이 언제였지요? 아마 작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을 겁니다. 수도가에서 붓을 빠는 마사코 양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은 것은 마사코 양이 벚나무 아래 벤치에서 데미안을 읽고 있을 때부터였지만요. 그때부터 내 안에는 언제나 마사코 양이 있었습니다. 이중섭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슴을 치밀어 오르는 열기로 눈까지 벌겋게 충혈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 이중섭의 모습에 마사코가 흠칫 어깨를 떨었다. 두려워요. 아구리상과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제겐 아구리상의 그런 열정을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고 싶을 때 만나서 아름다운 얘기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중섭이 스스로 자작을 하여 맥주를 한 잔 마셨다. 마사코의 눈이 더욱 깊어졌다. 잘못하면 아구리상한테 큰 상처만 주게 될지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마사코 양 때문에 입는 상처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제야 제대로 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셨나요? 붓을 잡고 이젤 앞에 서면 화폭 가득히 마사코 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마사코 양의 얼굴 위에 물감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전 아구리상이 저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겠지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사코 양은 나한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이중섭의 물음에 마사코가 침묵을 지켰다. 무슨 대답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홍하구가 사다 놓고 간 맥주 2병이 비었을 때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눈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마사코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아구리상은 소를 주로 그린다면서요? 예, 조선의 소를 그리지요. 죽을 때까지 난 조선의 소를 그릴 것입니다. 난 조선소를 좋아하거든요. 제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아구리상의 소그림에는 조선의 혼이 들어있다고요. 언제 한번 보고 싶어요. 조선의 혼이 어떤 것인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리죠. 하지만 아직은 내놓기가 부끄러운 작품입니다. 미숙한 대로도 괜찮다면 보여드리죠. 이중섭의 말에 마사코의 눈이 하늘로 향했다. 눈은 이제 폭설로 쏟아지고 있었고 세상은 완전히 흰색이었다. 내가 아구리상의 그림을 구경할 수 있을지요? 마사코가 중얼거렸다. 마사코 양이 원하면 언제든지요. 이중섭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아마 그러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조선 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조선 남자라서 싫은 겁니까? 이중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 아구리상을 조선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구리상이 싫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 그림을 구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다그치지 말아요. 전 아구리상의 여자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섭의 말에 마사코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와세다 대학 법문학부의 졸업 예정자죠. 그런데 지금은 폐결핵 환자가 되어 신농고원의 요양소에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내리는 눈을 슬픈 눈으로 감상하면서 마사코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흘린 눈물은 그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아구리상은 마사코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중섭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청길 벼랑 같은 절망이 온몸을 꽁꽁 묶었다. 조금 전까지 천국의 빛깔이던 세상이 느닷없이 우중충한 지옥의 빛깔로 바뀌었다. 마사코의 가슴에는 지금 아구리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녀가 조금은 냉정하다 싶게 쏘아붙이고는 내리는 눈 속을 종종걸음으로 사라졌다.